지금 이란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갔는데 그걸 깨고 공습을 시작했거든요. 한 달째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4년째 전쟁 중이고요. 사상자가 이미 100만을 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핵 합의 직전에 공습을 한다거나 이웃나라를 침공한 지도자가 26년째 권력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왜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출발점에 도착하게 됐었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은 사실 그 제국주의가 만든 질서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전조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저는 그 50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새롭게 만들어질 질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꼭 만들고 싶었던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콩고, 아일랜드, 미얀마, 방글라데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만들면 만들수록 이 나라들의 비극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큰 그림을 이제 시작합니다. 첫 편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가 왜 500년 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유럽이었는지를 봅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결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떠나겠다 51.9%. 대영 제국의 후에 유럽 통합의 핵심 축이었던 나라가 스스로 유럽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대서양 건너편에서 또 하나의 충격이 터집니다. 2016년 11월 8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남자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설계하고 이끌어온 세계질서, 나토, UN, 세계무역기구, 그 질서를 만든 나라가 이제 우리만 챙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제국주의의 본가입니다. 한때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 영국에서 독립한 뒤 20세기 세계 질서를 새로 설계한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가 같은 해에 자신들이 만든 체제를 스스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계는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를 침공한 지도자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국 의회를 공격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쟁 중에 수만 명의 민간인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명령한 지도자를 아무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언론을 틀어막고 반대파를 감옥에 넣고 헌법을 고쳐서 영원히 권력을 쥐려는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빠르게 세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막겠다, 국경을 닫겠다, 우리 민족이 먼저다. 100년 전에 들었던 구호들이 다시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나라에서만 벌어지면 그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00년간 유지되던 체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신호. 500년. 왜 500년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것,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것,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은 5나라입니다. 그중 4나라가 유럽이거나 유럽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라는 것, 아프리카 지도를 펼치면 자로 그은 듯한 직선 국경이 있다는 것,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500년 전에 있습니다. 15세기,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화물처럼 실려 나갔습니다. 아시아의 제국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체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더 나은 세계가 올 수도 있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방향을 읽으려면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리즈는 그 500년을 추적합니다. 시작은 500년 전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유럽이었을까요? 15세기의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그리고 명나라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405년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은 남자가 바다로 나갑니다. 정화. 환관 출신의 무슬림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이끈 함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배 300척, 병력 2만 7천 명. 가장 큰 배는 길이가 120m가 넘었습니다. 당시 유럽 어떤 나라도 이런 함대를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도달했습니다. 7차례에 걸친 대원전, 30년에 가까운 항해, 그가 다녀간 곳만 30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87년 후 유럽의 끝자락에서 한 남자가 바다로 나갑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배 3척, 병력 90명. 정화의 함대와 비교하면 초라하다 못해 안쓰러운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꾼 것은 콜럼버스였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화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콜럼버스는 가서 차지했습니다. 정화의 항해 목적은 명나라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조공을 바쳐라. 보여주고 받고 돌아왔습니다. 땅을 차지하거나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았고 기술도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가져올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죽고 나자 명나라는 바다를 닫아버립니다. 배를 부셨습니다.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안쪽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유교 관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천하의 중심에 바깥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오랑캐의 땅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은 낭비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나라가 스스로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세계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유럽은 정반대였습니다. 15세기 유럽은 가난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동쪽 방패 역할을 하던 비잔틴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의 동쪽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유럽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후추,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 지금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당시 유럽에서 향신료는 금값이었습니다. 같은 무게의 금과 맞바꿀 정도였습니다. 이 향신료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왔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육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칠 때마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등장으로 그 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막혀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나먼 동쪽 어딘가에 강력한 기독교 왕국이 있다. 그 왕의 이름은 프레스터 존. 그를 찾아서 동맹을 맺으면 이슬람을 양쪽에서 협공할 수 있다. 지금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에게 이것은 절박한 희망이었습니다. 프레스터 존의 왕국을 찾아야 한다. 이슬람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절박함이 유럽을 바다로 내몰았습니다. 여기에 유럽만의 구조적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누가 먼저 새로운 항로를 찾느냐? 누가 먼저 향신료 산지에 도달하느냐? 이 경쟁이 유럽을 더욱 거세게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명나라에게 바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유럽에게 바다는 생존이었습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 것은 유럽이 우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맨 끝자락, 대서양을 마주한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당시 인구 100만 명 남짓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옆에는 스페인이라는 덩치 큰 이웃이 버티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막고 있었습니다. 육지로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바다뿐이었습니다.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왕자 한 명이 이 바다에 미래를 걸기로 합니다. 에니크. 훗날 사람들은 그를 항해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에니크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인에게 아프리카 서해안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끓어서 배가 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애니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척이 돌아오면 다음 척을 보냈습니다.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금이 나왔습니다. 상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유럽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대항해 시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탐험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부터 약탈이 있었습니다. 애니크가 죽은 뒤에도 포르투갈의 남하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98년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에 진입합니다. 인도 서해안의 항구 도시 캘리컷에 도착한 겁니다. 이슬람을 거치지 않는 바닷길로 인도에 도달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절박하게 찾아 헤매던 그 길을 포르투갈이 먼저 찾아낸 겁니다. 인구 100만의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바다의 제국을 세웠는지 그 이야기는 이 채널에서 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서 한 일을 보면 포르투갈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는 교역을 제한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캘리컷의 지배자가 포르투갈의 교역 조건을 거부하자 다가마는 다음 항해 때 한 포를 들고 돌아옵니다. 항구를 포격하고 배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수겠다. 이것이 포르투갈의 방식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땅을 넓게 차지할 힘은 없었습니다. 인구 100만의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대신 해안의 요충지마다 요새를 세웠습니다.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 마카오. 요새로 항구를 장악하고 함포로 바다를 통제했습니다. 이 항구를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허가 없이 항신료를 실으면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바다의 길목을 틀어지고 교역을 독점하고 저항하면 부순다. 이것이 포르투갈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바다를 지배하는 법을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후 500년간 반복됩니다. 네덜란드가, 영국이, 프랑스가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에 뻗어나갑니다. 거점을 세우고 교역을 틀어지고 저항하면 부쉈습니다. 포르투갈은 제국주의의 원형을 만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독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집 이웃 스페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인에는 한 남자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한 뒤 스페인 왕실의 문을 두드린 남자. 서쪽으로 가면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아 대서양으로 나갑니다. 배 3척, 선원 90명.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계산은 틀렸습니다. 콜럼버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거대한 대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도에 도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불렀습니다. 인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착각이 지금까지 남아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언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세계에 알려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바다는 우리가 먼저 개척했다. 새로 발견된 땅도 우리 것이어야 한다. 스페인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해결책은 하나,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1494년 스페인의 작은 마을 토르데시아스에서 조약이 체결됩니다. 교황이 지구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르는 선. 이 선의 동쪽은 포르투갈 것,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 것, 아메리카 대륙. 그런데 이 선이 남아메리카의 동쪽 끝을 살짝 잘랐습니다. 그 잘린 부분이 포르투갈의 몫이 됐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00년 전 교황이 그은 선 하나가 지금까지 한 나라의 언어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둘로 나눈 겁니다. 두 나라가 협상하고 교황이 승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교황이 무슨 권리로 지구를 나눕니까? 하지만 15세기 가톨릭 세계에서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은 곧 신의 뜻이었고 두 나라 모두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수천만 명의 원주민, 아프리카 대륙의 수억 인구,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왕국들. 이들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의 두 나라와 로마의 교황이 자기들끼리 지구를 나눈 겁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사자 없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 그리고 이 패턴은 이후 500년간 계속 반복됩니다. 1884년 유럽 14개국이 모여 아프리카를 나눌 때도 아프리카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16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나눌 때도 아랍인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1945년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눌 때도 한국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 토르데시아스에서 시작된 방식이 형태만 바꿔가며 되풀이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100년 전 영국이 약속한 선언에서 시작된 비극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없고 결정권자만 있는 세계. 50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494년에 그 선 하나가 열어젖힌 500년.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은 선 하나를 시작으로 유럽은 본격적으로 세계를 삼켜나갑니다. 먼저 정복자들이 갔습니다. 스페인의 군인 168명이 잉카 제국의 8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황제를 생포하고 몸값으로 방 하나 가득 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을 받고도 황제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이 가져간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아메리카 원주민에게는 이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년 만에 원주민의 90%가 사라졌습니다. 대륙 하나의 인구가 거의 소멸한 겁니다. 사람이 사라지자 일할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유럽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립니다. 400년에 걸쳐 1200만 명이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관 크기의 공간에 쇠사슬로 묶인 채 5명 중 1명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도착한 사람들은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에 투입됐습니다. 평균 수명 7년, 죽으면 새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을 무역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국이 왔습니다. 영국에는 나라보다 강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동인도 회사. 이 기업은 자체 군대를 거느리고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곡창지대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곡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곡물이 영국으로 실려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는 더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팔았습니다. 중국이 아편을 단속하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약을 팔았는데 단속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1884년 유럽 14개국이 베를린에 모였습니다. 벽에 아프리카 지도를 걸어놓고 자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프리카인은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민족이 서너 개 나라로 쪼개졌고 원수인 민족들이 한 나라에 묶였습니다. 그 직선 국경이 지금도 아프리카를 찍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제국들을 흔들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독립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 아프리카에서 17개 나라가 한 해에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깃발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은 유럽인이 그은 그대로였습니다. 경제는 유럽을 위해 설계된 그대로였습니다. 독립한 나라들에게는 새로운 사슬이 채워졌습니다.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중립을 선택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암살당했습니다. 강대국들은 독재자를 키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독재자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500년간 유지되던 그 체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2016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브렉시트가 왜 일어났는지, 트럼프가 왜 나타났는지, 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강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지, 왜 중동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지, 왜 아프리카는 자원이 풍부한데 가난한지, 이 질문들의 답이 모두 이 500년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00년의 맥락을 알면 같은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편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건 교황이 지구에 그은 그 선 하나였습니다. 500년 전에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세계를 나눴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좀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정복자들이 문명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사람을 화물처럼 실어 나른 400년의 노예무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실체, 그리고 지금 이 체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68명이 8만 대군을 이긴 이야기를 합니다. 방 하나 가득 금을 받고도 황제를 죽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카의 비극, 정복자들, 문명을 삼킨 사람들 편입니다.